어제 ADP 민간 고용이 서프라이즈로 집계가 됐습니다. 3월 18만 4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뭐 이게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쭉 보시게 되면 주도를 한 게 레저 접객입니다. 한동안 레저 접객이 잘 잡히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말할 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변동성이 좀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소간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 자체가 고용의 공식 지표라고 볼 수 있는 BLS 고용 보고서와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즉 ADP 민간 고용 데이터하고 내일 있으면 나오게 될 BLS 고용 보고서와의 그 상관관계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저는 ADP 민간 고용 자체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죠. ADP와 BLS 고용 보고서와의 그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렵다. ADP 좋게 나올 때도 BLS 나쁘게 나오고 나쁘게 나올 때 좋게 나오고 뭐 이렇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ADP를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뭐 시장의 관심이 덜하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ADP 민간 고용 데이터를 뭐 대수롭지 않게 보지는 않고요. 이 전체적인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BLS 고용 보고서가 공식 지표긴 한데 뭐 그게 또 실질 고용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데이터냐 뭐 이렇게 반문하면 사실 딱히 대답을 못 하거든요. 추정 모델이라든지 계정 조절이 들어가는 그런 과대평가되는 부분을 제가 계속 BLS 고용 보고서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BLS 고용 보고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ADP 민간 고용을 대수롭게 여긴다는 것은 조금 논리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번 3월달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죠. 전체적인 좀 추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3월달 18만 4천 개 증가로 잡히기는 했지만 ADP 일자리 추이를 쭉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건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고용이 지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높아진 거고, 이게 전달하고 직전달 뭐 예전 것까지 계속 좀 개정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집계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 소폭 반등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냐, 서프라이즈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고, 이렇게 튀는 부분은 다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아무래도 일자리를 급격하게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여름 시즌에 맞춰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일자리의 증가가 결국은 레저 접객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DP 레저 접객 일자리 추이만 따로 빼서 봤습니다. 사실상 ADP 일자리 추이의 확대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더 크다 이거죠. 이번 3월달이 6만 3천 개가 늘어난 것으로 레저 접객 일자리를 집계가 됐는데 쭉 떨어지다가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 근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때는 다 여름 시즌이죠. 여름 시즌 맞춰서 레저 접객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뚝 반락하는 그런 패턴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만 3천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일자리가 계속 둔화, 위축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다. 지속적인 트렌드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ADP 민간 고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구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 뭐냐? 인구의 증가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을 하나 꼽자면 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인구의 증가 측면에서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실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이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생산성이다 뭐다. 미국의 성장률을 다양하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 근저에는 인구가 그 역할을 대부분을 한 것이고, 인구의 순증, 인구의 증가 없이는 구조적인 성장이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핵심에는 인구의 증가가 있어야지만 다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인구는 사실 성장률 측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 요인이긴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서서히 구조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왼쪽 차트 보시게 되면 그렇게 급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불쑥 튀어나왔죠. 아주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갑자기 사망자도 늘었죠. 그리고 이민자가 급감했습니다. 그 이후에
23년이 들어서면서부터 친이민 정책을 도입하고 순이민이 급격하게 급증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뿔룩 튀어나왔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오른쪽 차트입니다. 이렇게 순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CBO 의회 예산처에서는 22년에 미국 순이민자가 260만 명으로 추정을 했고 23년에는 330만 명으로 추정을 했어요. 이런 추정치가 2010년부터 19년 대략 10년 동안의 연평균 9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으니까 이거보다 3배 가까이나 큰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24년 순이민자가 330만 명, 그리고 이후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죠. 25년 260, 26년 180만 명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7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연평균 수준이죠.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뿔룩 튀어나온 갑자기 친이민 정책으로 순이민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 이런 모습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튀어오른 대부분의 주도한 게 뭐냐면 순이민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보시게 되면 이 옅은 초록색이 순이민이거든요. 인구의 증가율을 끌어올린 게 순이민입니다. 결국 순이민자가 늘면서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급등을 했다라는 것인데 순이민자의 내용을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인데 이 굵은 선이 결국에는 기타 외국인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 아니고 뭐 학생 임시 근로자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불법 이민자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지금 순이민자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순이민의 세부 내역을 뜯어봤더니 결국 불법 이민자들이나 혹은 뭐 이민법원의 절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한마디로 신분이 확인된 그런 이민자가 늘어난 게 아닌 것이죠. 뭐 어찌됐든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던, 이민법원의 절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던, 중요한 것은 순이민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이고 이들이 와서 결국에는 잡을 구할 거잖아요. 이 부분은 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죠.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서 낮은 실업률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더불어서 잠재 성장률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결국 소비 여력이 늘고 잠재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 인구의 증가는 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지금 낮은 수준이죠. 지금 내일이면 새로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2월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2.5입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이 63인데 이 정도로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도 실업률이 5.1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의 실업자의 비율을 실업률이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실업률이 낮은 게 왜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지 않을까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건 팬데믹 이후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제활동 인구 보시면 이게 팬데믹이고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오히려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어요. 따라서 아직 코로나 이후에 생활전선에 복귀를 안 한 사람들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 바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었는데 그 는 인구가 모두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구가 같이 늘었는데 그 는 사람들이 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왼쪽 차트 같은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생산 가능 인구 파란색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시 투입이 가능한 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민자의 증가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었지만 경제활동 인구도 같이 늘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겁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게 되면 실업률이 낮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구 증가에 따른 성장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이 과잉으로 흘러갈 수 있는 측면, 이 두 가지로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인구가 늘었어요. 순이민자가 급격히 늘어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인구 성장률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강조했었죠. 만약에 이러한 인구 증가가 미국의 성장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으로 이어진다면 첫 번째 어떻게 나오겠어요?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수요가 뒷받침이 될 테니 인구가 늘면 필수 소비재의 소비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경제가 견조한 상황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베스트 시나리오죠. 인구의 증가에 따른 미국의 성장이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최근 어찌 보면 1, 2년 사이에 나타났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성장이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한마디로 물가만 싹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노동력의 급증으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장기금리에 대해서 레벨을 논하다 보면 결국 하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 제가 10년물의 전망치를 3.5까지는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구 증가가 노동 공급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요? 우리가 타이틀 42 행정명령이 종료가 된다. 결국에는 미국의 이민자들이 쏟아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창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민이 급증을 하면 노동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 이런 노동시장이 점차 둔화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에게는 이민자의 증가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겠죠. 근데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임금 상승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왜냐? 인구가 늘어난 측면이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임대료가 재차 들썩일 수 있다. 이 얘기죠. 이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해야 될 테니 단순히 물가만 잡는 그런 측면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 물가 안정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어떠냐? 이 부분도 사실 일정 부분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노동 공급이 임금 상승률을 어느 정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상품 서비스 임대료의 소비가 일어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인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국경이 통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공급되는 노동력이 제한됐었어요. 노동력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아주 상당히 이례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매우 낮게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자, 노동력의 공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노동시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낮은 실업률을 유지했던 근거 자체가 180도 달라진 것이죠. 이게 타이틀 41을 폐지하면서 미국 실업률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던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민자의 급증은, 이민자의 증가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나 있었고, 아니다, 물가 안정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또 있었고, 세 번째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이 세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 그러면서도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정 부분의 소비가 이어지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아직 막 도래를 하지 않았죠. 점차 다가올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잉 공급되는 노동력이 글쎄요, 노동시장의 둔화에 그치지 않고 급격하게 위축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죠. 이민자가 많아져서 더 많은 취업 경쟁이 생긴다면 순이민자의 유입으로 실업률 수치가 올라갈 것이다. 실업률이 급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순이민자가 늘어나서 결국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이
증가된다면 물가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쇄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물가도 잡히지만 그에 따른 소비 수요도 살아났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됐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결국 실업률 상승의 압박 요인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노동시장의 공급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에 있어서 취업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노동시장이 180도 달라졌다는 얘기고 노동력이 제한된 가운데 낮은 실업률을 유지했던 그 상황이 지금 실업률이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인구 증가, 순이민의 증가에 따른 미국의 성장이 구조적이다. 이렇게 아직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이거죠. 현재까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미래, 전망, 예측으로 그 시야를 옮겨보면 결국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쇄돼가지고 현재 아주 골디락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남은 한 가지 시나리오. 노동 공급이 많아지면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뭐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WTI 85불을 상회했죠.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서 한 20% 상승했습니다. 뭐 이슈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포격했죠. 거기에 이제 중국이 최근 제조업 경기가 좀 살아났습니다. PMI가 5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저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찌됐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압박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당분간은 유가 상승세가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중동 리스크의 핵심은 결국 이란의 전쟁 참여 여부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포격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요인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중동 리스크는 유가 상승, 이 물가 우려뿐만 아니라 군사비 지출, 정부 지출의 증가 리스크랑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정부 지출이라든지 채권 발행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중동 리스크의 확장 버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90불 이상까지도 상방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100불 이상 치솟게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이 우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향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19년도 이후부터는 미국이 원유 석유 관련 순수출 국가로 전환이 됐어요. 상당히 의미가 큰 차트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야 돼요. 2019년 이후에 미국은 사실 원유 순수출 국가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직접적으로 원유는 수출을 하고 있지는 않죠. 수입의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수준이고 그 외에 천연가스, 석탄 등등 해서 순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천연가스를 포함한 석유 제품의 순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입장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과거처럼 중동에 그렇게 관심이 높을 수가 없겠죠. 더 나아가서 국제유가가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 또한 저는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정도로 유가가 상승할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민간 고용 ADP 데이터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 특히 순이민의 증가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성장에 대한 얘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